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우철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그전에 잘 다루지 않았던 조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조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까요? 전 왠지 여러분이 두 명을 떠올릴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그리고 로댕이에요. 그런데요, 혹시 로댕과 함께 조각의 양대 산맥이었다 라고 재평가받는 여성 조각가가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오늘 그 조각가도 함께 봐야 됩니다. 바로 까미유 클로델이에요.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어떤 사이였을까요? 우리 주제가 예술가 대 예술가잖아요. 이 두 조각가는요,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로댕은 조각의 거장으로 남았고요, 까미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까미유 클로델은요, 대단한 재능을 가졌지만 시대와 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그 빛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운의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볼게요. 현대 조각의 선구자라 불리는 브랑쿠시는요, 로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조각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로댕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위대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외제인 블로는요, 까미유 클로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까미유 클로델,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로댕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솜씨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위대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조각가였지만 약간 평이 다르죠.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요, 먼저 이 조각을 하나 봐야 돼요. 형태가 좀 보이시나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한번 하나하나 봐볼게요. 나이든 여인이 한 남자의 어깨를 감싸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어요. 중년의 남자는요, 체념한 듯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따라갑니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힘이 없어요. 그죠? 근데 뒤에 누가 있어요? 약간 미련 한 자락만 남은 한 여인이요, 손을 뻗어요. 거두지 못해. 너무 미련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젊은 여인이 막 무릎을 꿇은 채 가지 말라고 애원하듯이 막 손을 뻗고 있잖아요. 그죠?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죠? 애원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저는 이걸 실제로 봤는데 조각으로 딱 보잖아요? 어찌나 처절한지 진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일까요?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일까요? 맞추셨나요? 까미유 클로델이 만든 중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까미유 클로델이 10년 넘게 자신의 청춘 다 바쳐서 사랑한 로댕.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로댕에게는 이미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을 두고 그 여성한테 가버린 모습이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로댕에 대해서. 차마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었지만 작품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요, 로댕은 어땠을까요? 이 작품 보면서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보기는커녕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거잖아요.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요, 작품을 의뢰한 정부에 의뢰를 취소하라고까지 했대요. 사실은 여러분, 조금 걱정인 건 뭐냐면요, 로댕이라는 조각가에게 여러분이 오늘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미 당시에 거장이었던 로댕의 바람대로 그 조각 주문은 취소됐어요. 자, 이들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로댕은 아까 말한 대로 조각의 구원자이자 현대 조각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오기스트 로댕,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또 하나, 굉장히 내성적이었고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과목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대요. 오로지 미술에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재능을 좀 발견해서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 아세요? 로댕은 17살 때 이 프랑스의 명문 학교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하려 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입학 시험을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나름대로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장한테도 이런 사연이 있구나. 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입학에 실패한 거는요 로댕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조각가의 꿈을 키워갔죠. 그리고 여러분, 로댕은요 사실은 의외로 잘하는 게 없는 애였어요. 어렸을 때 학교도 낙방했죠. 3번이나. 그리고 살롱전 전시회 출품하면요 또 여러 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게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운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고 막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나의 2번째 교과서잖아요. 전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장도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고 전시회도 여러 번 떨어졌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 거장이 된 거였죠. 자, 앞에 조각 하나 보이죠? 코가 부러진 남자예요. 24살 때 로댕이 처음으로 살롱전이라는 곳에 출품한 작품이에요. 누굴까요? 이게 딱 누구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추측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로댕이 크게 영향받은 인물이 있죠. 미켈란젤로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딱 10번째 강의 때. 그 미켈란젤로를 형상화했다는 얘기가 가장 정설로 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코가 자신을 질시하는 동료한테 맞아가지고 부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자신의 그 코 때문에 못나지면서 막 얼굴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로댕이 코가 부러진 남자를 만들었을 거라는 게 가장 정설이에요. 특히 첫 번째 출품작은요 당시에도요 흉측한 노인의 두상이라면서 관객들의 어떤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서 이 코가 부러진 남자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이 생기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 로댕 하면 이 작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청동시대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제가 로댕 하면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실물 크기의 남성의 나체상이에요. 청동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은요 로댕의 명성을 만들어준 작품이자 또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기도 해요. 존경했거든요.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작품 속 남성은요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고요 오른손은 아래로 약간 내리고 있어요. 그죠? 포즈가 굉장히 유사하죠. 이 인물 마치 또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게 왜 논란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미켈란젤로를 따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동조각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논란을 만들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딱 출품했는데 사람들이 앞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사실적이라서 저 근육 표현부터 막 너무 사실적이라 얘는 지금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대고 직접 뜬 다음에 만들었다. 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무 섬세해서. 그래서요 이 로댕은 이걸 밝혀야 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직접.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에 가둬놓고 만들게 해라. 그죠? 하지만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직접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 논란에 다 대응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로댕의 주장이 인정받습니다. 이 청동시대는 이 순수한 예술 작품으로 재평가가 되죠. 과거의 조각은요 뭐 신화 속의 여성을 만든다고 할 때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그죠? 이상화시켜서 만들거든요. 근데 로댕은 근육 하나하나까지 다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세세하게. 그래서 더 논란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끝난 후 그걸 증명하고
로댕은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1880년 로댕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의뢰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요, 새로운 장식미술관의 문을 장식할 청동문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나중에 지옥의 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을 선택했어요. 문의 높이 약 6.3m 정도 됩니다. 혹은 4m 정도. 그죠? 이 거대한 청동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막 수많은 인물들이 막 뒤엉켜 있어요. 고통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는 생각하는 사람. 딱 중간에 앉아 있죠. 상단에. 로댕은요, 이 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개별 조각을 만들었어요. 저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따로 만들어서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개별 작품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작품이었죠. 근데 오히려 그게 독립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딱 보세요. 이 인물, 생각하는 사람,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로댕이었죠. 로댕은요, 이 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작업했어요. 평생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작업하면서 다른 작업도 하고 또 다른 제작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게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로댕은 이 작품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생 미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까미유 클로델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까미유 클로델 좀 불운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습니다. 까미유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요, 세상을 떠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길 바랬대요. 딱 딸이 태어났을 때 외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까미유라는 이름도 여러분 중성적인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막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까미유도 로댕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손재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찰흙 빚으면서 만드는 걸 좋아했죠. 외로웠고 그런 조각 찰흙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넣어서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조각도 한번 볼까요? 알프레드 부세의 흉상이에요. 그녀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조각가가 알프레드 부세, 당시 프랑스에서 꽤나 유명한 조각가였고요. 까미유 클로델의 첫 스승이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 재능도 다 알아보고서 그 까미유 클로델을 누군가에 소개해줬는데 그 소개받은 사람이 로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까미유 클로델도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예술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개를 받아서 로댕의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조각가의 경력을 쌓게 된 거예요. 다른 조각도 볼까요? 여기서도 실력이 보이죠, 여러분. 까미유 클로델의 여동생인 루이즈 클로델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이 까미유 클로델은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돈이 없을 때면요, 이 가족들이 모델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조각가일수록 초기에 가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또한 그 실력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정확히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자, 1883년경에 파리에서 딱 처음 만났어요. 클로델의 나이 19살이었어요. 젊은 예술가 지망생이었죠. 조각에 열정이 어마어마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미 로댕은 이때 성공한 조각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아카데미, 꼴라로시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딱 재능도 주목받으면서
아까 부쉐의 소개도 받으면서 작업실로 초대된 거예요. 까미유 클로델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이 지망생들, 예술가들이 그 작업실로 모이고 있었어요. 로댕의 작업실에. 그 중에서도 까미유 클로델의 재능을 높이 산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로댕은요, 이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 보고서 의외로 영감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예술적 감각에 놀랐답니다. 아마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로댕은 까미유의 재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댕의 작품 제작에 까미유 클로델이 함께 참여하면서 수많은 조각에 자신의 손을 닿게 되죠. 로댕은 이미 까미유 클로델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예를 들면요, 뭐 로댕의 작품, 좀 이따 만날 깔레이 시민, 이런 대작들에도 까미유 클로델의 실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예술적 동반자를 넘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나이인데 당시 까미유 클로델 19살이었고요. 로댕은 43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까미유에게 이랬대요.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늙은 로댕한테 찾고 있다. 막 모욕적인 말을 했대요. 그래도 못 들은 척했어요, 까미유. 왜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로댕의 부인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24년이라는 나이 차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까미유 클로델의 아버지는요, 말렸어요. 로댕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능력을 뺏을 거다. 그래서 딸이 로댕에게 빠지는 거를 미리 막았어요. 경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원래 이 사랑에 불탈 때 막으면 더 불탑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댕은 이 까미유 클로델의 예술적인 성장을 도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점점 훌륭한 실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서 로댕도 새로운 영감을 받았죠. 근데 이 둘의 만남은요, 점점 복잡해져요. 왜냐? 로댕은 이미 장기간 동거하던 로즈베레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 자식도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계는요,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동반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클로델의 조각 작품 손입니다. 의외로 그 예술적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손을 만드는 게 의외로 그렇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해부학적 구조가 아주 정밀하게 묘사돼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표현하는 손가락 표현이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이제 로댕의 조각에서 손을 제작하는 걸 까미유 클로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루가사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댕은요, 조각 만들 때 까미유 클로델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로댕의 조각 중에 상당수는 까미유 클로델의 손이 들어갔던 거예요. 실력이,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조각만 봤을 때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뒤섞여 버린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랬죠. 자, 그리고 서로에게 영감이 원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로댕의 작품 하나 볼게요. 키스입니다. 이것 또한 원래는요, 지옥의 문의 일부였어요. 근데 이제 따로 나온 거죠. 자,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딱 봐도 모델을 까미유 클로델로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요, 로댕만 그렇게 모델로 한 게 아니라 까미유 클로델도 로댕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죠? 이 조각은요, 그녀의 뛰어난 조각 기술 그리고 로댕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는 조각이에요. 로댕의 얼굴을요, 굉장히 세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딱 봤을 때 뭔가 그 로댕의 성격이 느껴져요. 뭔가 강인하면서도 감성적인 면모.
조각은 사실 이렇게 입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직접 봤을 때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사방에서 보면서. 그럼 진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렇게 수업 듣고 여러분 아마 이 수업만 다 들어도요. 미술에 대한 지식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때 이제 뭐 루브르, 오르쉐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더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작품은요. 단순히 조각을 넘어서서 까미유 클로델이 로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반영된 작품인 거죠. 자, 다른 조각 볼까요? 다나이드예요. 로댕이 까미유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델이 되면서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까미유 클로델, 언젠가 로댕이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과 자신이 부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이 나타났거든요. 그것마저 예술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지친 여성이요, 여러분. 땅에 엎드린 거 보세요. 막 절망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피로, 절망감. 또 저 곡선은 또 아름답게 보여요. 물 흐르듯이. 자, 이것 또한 원래 지옥의 문 프로젝트의 일부였지만 독립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조각이 큰 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러면 까미유 클로델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거 한번 볼게요. 아름답죠? 왈츠예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에 로댕은 아까 얘기했던 사실혼 관계였던 로즈베르에게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이별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상처였죠. 로댕과 이별하고요. 모든 에너지를 작품에 다 쏟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별하게 된 얘기도 자세하게 들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부터 왜 보여드리냐면 조금 사연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잠깐 이 음악가 드뷔시를 만났는데 사실 연인으로 막 깊이 발전하진 않았어요. 까미유 클로델이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 까미유 클로델은 이 작품을 드뷔시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그리고 드뷔시는 이걸 평생 간직했다고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로댕과 이별 후에 작품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가득 담아냈거든요.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전람회 같은데 출품도 했는데요. 사실 평론가들은요, 까미유 클로델이. 근데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로댕의 아류다. 막 폄하했죠. 그죠? 그러니까 로댕의 명성은 계속 쌓여가고요. 그럴수록 까미유 클로델은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까미유 클로델도 로댕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같이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로댕은 점점 더 유명해져요. 자신만의 조각을 만들면서 이제 거장이 됩니다. 로댕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칼레의 시민들. 1347년, 10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포위된 프랑스의 칼레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칼레가 1년 가까이 포위된 거예요. 굶주림에 막 시민들이 지친 거예요. 이제 막 근데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때 에드워드 3세는요. 칼레를 무력으로 함락하기 위해서 항복 조건을 걸었어요. 들어보셨죠? 6명의 시민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칼레의 6명의 시민 대표들이 자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처형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 희생정신, 프랑스 역사에서 영웅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죠. 만약 다른 예술가였으면 굉장히 영웅적이고 멋있게 만들었을 텐데 사실 로댕은 그렇게는 안 만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선 용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이게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묶어서 강조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 로댕이 까미유 클로델과 로즈베르를 만든 조각이에요.
그죠? 두 여성을 다 만들었죠. 로댕은요, 로즈베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잠깐 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1864년에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동거를 했는데 로즈베레는요, 로댕의 조각을 계속 지지했어요. 그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그리고 모델도 해줬고요. 동반자로서 너무 긴 세월을 함께 했어요. 법적으로만 결혼하지 않았지만 거의 50여 년을 이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로댕과 까미우의 조각이에요. 굉장히 흡사하죠. 이 작품들이요, 약간 문제가 됩니다. 뭐랄까요? 나중에 까미우 꿀로델은요, 이별하기 직전까지 결국엔 뭐 동반자, 뮤즈,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점 일꾼 정도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나중에는요, 로댕이 까미우 꿀로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조각들입니다, 여러분. 묘하게 비슷하지 않아요? 까미우 꿀로델의 사쿤탈라와 로댕의 영혼의 우상이에요. 자, 까미우 꿀로델은요, 힌두교의 전설에 나오는 인물 사쿤탈라를 통해서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로댕, 1889년작이에요. 영원한 우상. 로댕께 더 뒤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뭔가 포즈?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약간 동작 속에 느껴진 에너지? 육감적인 모습도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때 잠깐 로댕이 까미우 꿀로델 거를 베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스캔들이 난 거죠. 표절 시비가 난 거죠. 그거는 로댕한테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제자였는데. 그래서요, 근데 이 부분 진짜 로댕이 너무 나빴어요. 이 의혹을 산 꿀로델의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대요. 그러면서 표절 시비를 잠재웠습니다. 이후에 이 평론가들은요, 까미우 꿀로델의 작품 속에 로댕의 영향이 보인다고 자꾸 평가했어요. 로댕의 그늘에 가려져만 있었어요. 이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던 까미우 꿀로델은 작업실을 뛰쳐나오죠. 그리고 사실 까미우 꿀로델은 로댕의 아이를 유산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그런 아픔을 겪고서 탄생하게 된 작품이 중년이죠. 처음 봤던. 자,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연 모르고 봤을 때와 약간 느낌이 좀 다른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중년의 남자, 로댕이겠죠. 늙은 여자가 막 끌고 가요. 근데 저 늙은 여자가 워낙에 막 마녀처럼 표현된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까미우 꿀로델 입장에서는 로즈베리였던 거예요. 막 무섭게 표현돼 있잖아요. 저 늙은 여인을 보면요, 이빨도 없고 막 눈도 움푹 들어가 해골처럼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젊은 여성, 막 무릎 꿇고 매달리잖아요. 이제 이야기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각에는 까미우 꿀로델의 어떤 그런 진짜 한이 서린 작품인 거예요. 증오와 까미우 꿀로델의 동생은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누이 까미우가 애원하면서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다. 그 대단하고 오만할 정도로 한없이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가 말이다. 이 당시 그녀에게는 당신도 알 수 있듯이 영혼이 사라져 있었다. 라고요. 자, 그리고 로댕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현재 로댕 조각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게 되는 오노레 드 발자크의 조각을 만듭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조각에서 벗어났어요. 처음에는요, 아마 뭔지도 못 알아보실걸요? 그죠?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어요. 거의 추상 조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오노레 발자크가 내뿜는 내면의 힘, 외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비율도 조금 과장이 되고 몸도 과장이 되고 얼굴만 제대로 보여요. 사색에 잠겨있는 것 같죠. 그래서 비슷해요. 너무 추상적이라 당시에는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로 현대 조각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됐죠. 그리고 로댕 어떻게 돼요? 조각가로서
거장의 반열에 안정적으로 오르고 미술관도 생겼잖아요. 자, 그럼 까미유 클로델 어떻게 됐을까요? 까미유 클로델의 후기작입니다. 근데 진짜 실력 하나는 대단한 조각가예요. 로댕과도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또 이번엔 비평가와도 싸워야 돼요. 그죠? 가끔씩은요, 자연을 거부한 혁명, 여성 천재다 라는 극찬을 한 미술 비평가도 있었지만 정말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은 악평만 쏟아내는 거. 그죠? 그리고 프랑스 미술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차 외부 세계와 단절돼요. 점점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작품이 막 도난당하거나 파괴될 거다라는 망상에 시달려요. 그러던 와중에 1913년에 아버지가 딱 세상 떠나고요. 정신이 그냥 무너집니다. 완전히 정신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부터는요, 매일같이 로댕의 집에 가가지고 돌을 던졌대요. 그러면서 이게 다 로댕 때문이라고. 로댕이 내 작품 훔쳐갔다고. 로댕이 막 음식에 독을 넣어서 날 죽이려 한다고 헛소리까지 했대요. 결국에는 정신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는요, 까미유 클로델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은 다 파괴되었다고 믿을 정도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정신병원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각 한 점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녀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상자가 되고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성의 천재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떤 시대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성 작가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민낯이죠. 그 민낯이 까미유 클로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운의 천재라고도 합니다. 까미유 동생 폴 클로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신의 누이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늘이 그녀에게 준 재능은 모두 그녀의 불행을 위해 쓰여졌다 라고요. 재능이 다 불행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에 와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2017년에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도시에 미술관이 설립됐습니다. 예술가로서 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사후 약 70년이 지나서야 로댕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미술관 그리고 조각가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적 열정과 비극이 뒤얽힌 사랑이었다.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이번에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두 명의 조각가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